아내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밑에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를 알아보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밤 옆에서 잠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함께 산 시간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양말 밑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떨릴 만큼 놀랍지가 않았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웃었어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3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대사관 뒷문을 나섰어요. 47초였습니다. 문을 열고 차에 타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대동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아침마다 확성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눈을 떴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외무성 소속 통역관이었어요. 해외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돌아오면 선물 대신 침묵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대답 방식이었어요. 어머니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손가락을 주물렀어요. 관절이 아프셨던 건지 습관이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영어 교재를 처음 건네준 것도 어머니였어요. 표지가 낡아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는데 그 책을 저는 3번 읽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저만 몰랐죠.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안 해도 되잖아.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끼워주기 싫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성적은 좋았습니다. 영어 점수는 항상 1등이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 덕분이었습니다. 사전 옆에는 외국 도시 사진이 실린 잡지가 한 권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건지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잡지를 수십 번 넘겨봤습니다. 건물에 유리가 반짝이고 거리에 차가 가득한 사진이었어요. 그 세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생각한 건 15살 무렵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외무성에 들어가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학은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첫날 강의실에 앉았을 때 천장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도 모른 채 걷기 시작한 게요. 대학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수업, 자습, 사상 교양 시간.
일주일에 3번은 조별학습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영어 원문을 읽고 번역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번역이 아니라 그 문장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교수가 제 번역을 칭찬할 때마다 옆자리 학생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다 흩어질 사이였으니까요. 졸업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다.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밖에서는 절대 혼자가 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혼자가 되지 말라는 게 외로워지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항상 옆에 있을 거라는 경고인지, 아버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자고만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건 10수년이 흐르고 아내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혼자가 되지 마라.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외무성 배치를 기다렸습니다. 배치 통보는 직접 오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지시가 내려올 뿐이죠.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말해줍니다. 오전 7시 아파트 앞에 차가 올 거다. 그게 전부였어요. 검은 차가 정확히 7시에 왔습니다. 뒷좌석에 타니 운전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깥이 안 보이는 차를 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칼처럼 잠깐씩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빛의 방향으로 어디를 가는지 짐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차가 너무 자주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도착한 곳은 외무성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벽에 간판이 없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나무가 많았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은 군복이었고 한 명은 양복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이 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감옥 복도를 걷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방문을 열자 긴 나무 탁자가 있었습니다. 탁자 너머로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 하나, 양복 둘.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앉았어요.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이었어요. 이름, 출생지, 부모 직업, 형제 유무. 기본 질문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달랐어요. 해외에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외국인이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조국을 배신한 사람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전부 기억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는 기억합니다. 배신자를 목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군복 입은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뭘 하겠느냐? 저는 잠깐 멈췄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대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군복 입은 사람이 그 뒤로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양복 입은 2사람이 남은 질문을 이어갔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등 뒤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복도를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양복 입은 남자 중 하나가 서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라는 말만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고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커튼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어요. 손등 위에 빛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셔서 뭐가 됐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밥 먹자. 그게 아버지가 한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어머니는 상을 차리러 다시 부엌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수령님의 현지지도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었고 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축하였는지 걱정이었는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젓가락질이 평소보다 느렸던 건 기억해요. 외무성에 출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상급자가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 뒤편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들어가니 탁자 위에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 뒤에 바로 본론이 나왔어요. 결혼해야 한다. 해외 파견을 나가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그 방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상급자가 서류를 밀어줬어요. 여자의 이름과 나이와 소속이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외무성 건물 옆 식당이었어요. 상급자가 함께 나왔고 식당 입구에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눈이 특별히 크거나 작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말했고 저도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상급자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잘 이야기해 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요. 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밥을 시켰고 아내가 될 그 사람도 밥을 시켰어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고 물었더니 당 선전선동부에서 문서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밥을 먹는 동안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사이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조차 설계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외무성 동료 몇 명과 양가 부모가 전부였어요. 꽃다발은 좋아였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웃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웃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의 웃음이었는데 그게 좋았어요. 과하지 않아서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잘했어요. 특히 감자전을 잘 만들었습니다. 감자를 갈 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하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둘 다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소설을 읽었어요. 무슨 소설이냐고 물으면 재미없는 거라고만 했죠. 그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내의 짐이 너무 적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양말 몇 켤레가 전부였어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사진도 없고
학창 시절 사진도 없고 친구와 찍은 사진도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없느냐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필요하면 둘이 새로 찍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었어야 했어요. 왜 사진이 한 장도 없는지, 왜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는지, 왜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해외 파견 준비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내의 빈 서랍보다 제 앞길이 더 중요했어요. 출국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파견국에 대한 자료를 외우느라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내를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간 겁니다. 파견 통보가 내려온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같이 나간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적응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다만 적응의 이유가 제가 짐작한 것과는 전혀 달랐을 뿐이에요. 해외 공간에 도착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평양의 공기는 늘 나무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이곳은 매연과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습했어요. 셔츠 안쪽이 금방 축축해졌는데 그 축축함이 자유의 느낌인지 불안의 느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공항에서 대사관 차가 마중을 나왔어요. 번호판이 외교 전용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사관 직원이 규칙을 설명했어요. 단독 외출 금지, 현지인과 사적 접촉 금지, 외출 시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매주 정치 학습 참가 의무, 대사관 내 통화 장비 사용 시간 제한. 규칙이 끝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대사관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높은 담장 안에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고 정문에는 경비가 항상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평양보다 오히려 더 평양 같았어요. 복도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사무실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냉방이 되는 건물이었는데도 공기가 차갑다기보다 무겁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제 사무실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야자수가 신기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업무는 문서 번역과 현지 언론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영어 신문을 읽고 요약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보고서를 쓸 때마다 누가 이걸 읽는지 궁금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건지, 이 건물 안에서 도는 건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묻지 않는 게 규칙이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대사관 뒤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아내는 평양에서처럼 밥을 해줬고 저는 퇴근하면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일상은 평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게 있다면 바깥 공기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평양과 달랐어요. 감시의 밀도였습니다. 대사관에는 직원이 12명이었는데 그중 최소 셋은 보위부 소속이라는 걸 부임 첫 주에 알았습니다. 누가 보위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 때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점심을 먹을 때 식판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만 듣는 사람.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웃었고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내는 대사관 안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모임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관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외출을 했거든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시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을 봐왔다는 사람 손에 봉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갔고요. 세 번째였을 때 저는 아내의 신발을 봤어요. 시장을 갔다 온 신발치고는 깨끗했습니다. 먼지 한 점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의심을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아내가 양말 밑에 무언가를 넣어두는 것처럼요. 공간 생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내의 외출 횟수가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갔다 왔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냉장고에 새로 들어온 건 별로 없었어요. 한 번은 부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시계를 봤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시장까지 차로 15분이면 가는데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내는 덥다면서 물부터 마셨습니다. 저는 뭐 사왔냐고 물었어요. 오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오이 하나 사는데 3시간이요. 저는 웃었어요. 오이가 그렇게 비쌌냐고. 아내도 웃었습니다. 골라야 했거든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찝찝했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대답은 저렇게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 무렵 대사관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소환됐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다음 날 사무실에 그 사람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커피잔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야 새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은 사라져 있었어요. 누가 치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커피잔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뒤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잠든 사람의 숨소리치고는 리듬이 지나치게 고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깨어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한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채로 30분을 버텼어요. 아내의 숨소리는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감자전을 부쳐줬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아내는 더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자전을 먹는 동안 아내의 손끝을 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펜을 오래 쥔 사람한테 생기는 굳은 살이 있었어요. 아내는 요리 외에 글을 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모임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굳은 살은 뭘 쓰면서 생긴 걸까? 저는 감자전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는 순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켰습니다. 감자전과 함께요. 그날 저녁 대사관에서 퇴근하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나라의 하늘은 평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넓은 하늘 아래서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내의 서랍을 연 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관사에 들어서니 조용했어요. 부엌에 그릇이 놓여 있었고 물이 담긴 컵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칫솔이 없었어요. 아내 쪽 서랍에 넣어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옆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아내가 쓰는 서랍이었습니다. 위쪽 칸을 열었어요.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칫솔은 보이지 않았어요. 양말을 옆으로 밀었을 때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종이 느낌이었어요.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컸어요.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야 했어요. 그냥 양말을 다시 덮고 서랍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이미 봉투를 잡고 있었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3장 들어 있었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 시각, 취침 시각,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 누구를 만났는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식사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잠꼬대까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를 보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밤 옆에서 잠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날짜별로 제 행동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특이 동향 없음, 대상자의 사상적 이탈 징후 관찰되지 않음, 지속적 관찰 요망, 대상자, 저는 아내에게 대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어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떨릴 만큼 놀랍지가 않았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없던 짐, 과거를 한 번도 먼저 말하지 않던 사람, 시장에 갔다 오면서 봉투 하나 안 들고 오던 손, 펜을 쥐어서 생긴 굳은 살, 새벽에 너무 규칙적이던 숨소리, 전부 다 연결되더군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를 원래대로 붙이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새 테이프를 찾아서 비슷하게 붙였습니다. 양말을 다시 덮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평소와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방금 10년간의 결혼이 무너진 사람 얼굴이 아침에 세수하던 얼굴과 똑같다는 게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시계가 5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내는 보통 6시쯤 돌아왔습니다. 48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48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결혼은 결혼이 아니었구나. 이 집은 집이 아니라 감시초소였구나. 이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보이부가 보낸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6시 4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이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3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부엌에 있었어요. 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고맙다고 했고 아내는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였어요. 달라진 건 대화가 아니라 대화 밑에 깔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뭔가를 적었겠구나.
내가 몇 시에 잠들었는지, 뒤척였는지, 잠꼬대를 했는지, 그걸 알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게 제일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보이부가 보낸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만든 밥이 맛있었다는 거요. 직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정성껏 썼어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동료들과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완벽한 외교관을 연기한 거예요. 동시에 아내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산책을 했어요. 대사관 근처 공원에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덥다고 하면 그늘로 옮겨갔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사왔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만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저를 감시하기만 한 걸까? 10년을 같은 방에서 자면서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을까? 감자전을 부칠 때 힘을 주던 그 손이 보고서를 쓸 때도 같은 힘이 들어갔을까? 그 질문에는 답을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답이 뭐든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대사관에서 또 한 명이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보다 한 해 먼저 부임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 사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꺼져 있었고 서류가 치워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거기 앉아 있던 사람이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동료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갔다더라. 왜? 라는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 사람의 빈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아내가 대답했어요. 빨래했어. 그리고 좀 쉬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눈을 봤어요.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2초였을 거예요. 그 2초 동안 아내의 눈 속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본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초가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저 사람도 지쳐 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이 연기가 힘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한 밤이었습니다. 3년은 길었어요. 매일 웃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잠을 잤습니다. 매일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오래 하니까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더군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그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탈북을 처음 생각한 건 아내의 보고서를 발견한 직후가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1년쯤 뒤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업무상 만나는 현지인 중에 제가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무역 관련 통역을 해주던 교포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걸 했어요. 통역이 끝나면 커피를 사줬거든요. 대사관 직원에게 커피를 사주는 교포는 없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저도 받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 커피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만 마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으면 방법은 있다. 그 말이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업무 미팅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사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현지인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루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 이름 3개와 날짜 형식의 숫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10초 동안 봤습니다. 외웠어요. 종이를 다시 신문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혼자입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둘입니다. 아내를 데려갈 건지 물어보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용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머지는 도착한 뒤에 갚으면 됩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믿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카페를 나올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대사관까지 20분을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 루트를 다시 한번 그렸어요. 도시 3곳, 경유지 2곳, 최종 목적지 하나. 비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는데 부임 첫날 공항에서 느꼈던 축축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유인지 불안인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알겠더군요. 둘 다였어요. 대사관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비에 젖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거울 속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도 특이 동향 없음. 그 줄을 쓸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연기해온 사람의 손은 떨려도 글씨는 바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가자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데 5달이 걸렸어요. 매일 밤 말하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오늘은 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밥을 떠주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국을 먹고 반찬을 먹고 밥을 다 먹어도 결국 고맙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5달 동안 그걸 반복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아내가 보이부에 보고하면 끝이니까요. 저는 소환되고 아내는 포상을 받겠죠. 아니면 아내도 같이 소환될 수 있었어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움직인 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눈이었습니다. 7장에서 말했던 그 2초의 흔들림.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저 사람도 지쳐 있을 수 있다. 저 사람도 이 생활을 끝내고 싶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대사관은 주말에 조용했어요. 관사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쳤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나 알고 있어. 아내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줍지 않았어요. 뭐려? 서랍 속에 있는 거.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평소에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목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거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언제부터? 3년 전.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렸어요.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지 울려고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도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삼켰어요. 저는 다음 말을 했습니다. 나가자. 아내가 저를 봤어요. 여기서 나가자. 둘이.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아내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셌어요. 관절이 아플 만큼. 아내가 말했습니다. 까치요. 그 한마디였어요.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10년간의 거짓을 덮었는지 아니면 10년간의 거짓 속에도 진심이 있었다는 증거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아내의 손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보고서를 얼마나 자주 썼는지,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아내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임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헷갈렸어요. 당신한테 밥을 해주는 게 임무인지 진심인지.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감자전이 맛있었어요. 그게 임무라도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방에는 시계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고백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밥을 먹고 잤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말했어요. 브로커가 있다. 도시 세 곳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야 한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요? 부족하다. 도착한 뒤에 갚기로 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있느냐고. 아내가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밑이 아니라 그 아래 칸이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번에는 돈이었습니다. 현지 화폐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이걸 어디서? 아내가 말했어요. 보이부에서 활동비를 줬어요. 아껴서 모은 거예요. 활동비. 저를 감시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을 아내는 아껴서 모아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웃음이었어요.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이었어요. 외교관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여권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더 크다고요. 두 번째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대사관에는 숙직 근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건물 안에 있었어요. 뒷문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감시가 가장 약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교대에 15분이 걸렸어요. 그 15분 안에 관사에서 뒷문까지 가고 문을 열고 차에 타야 했습니다. 저는 관사에서 뒷문까지 걸어봤어요. 2분 30초였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1분 50초, 뛰면 1분. 하지만 뛰면 소리가 나요. 복도 바닥이 타일이었거든요. 운동화를 신어도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양말만 신고 가야 한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짐이었어요. 짐을 싸면 들킵니다. 여행 가방이 사라지면 바로 의심받아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몸만 나오세요. 아내에게 전했더니 아내가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가져갈 게 원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 없었구나. 보이부가 시킨 임무 말고는 이 사람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가져갈 건 우리 둘뿐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 수요일은 대사 부부가 평양 출장으로 비어 있는 날이었어요. 인원이 적을수록 눈에 띌 확률이 낮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수요일 새벽 3시 30분. 뒷문 밖 50m 지점에 차. 확인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었어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아내의 젓가락질이 느려져 있었거든요. 저도 느렸어요. 그 느린 식사가 우리의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탈출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가장 무서운 건 보이부 동료의 눈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은 아내만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최소 3명은 보이부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제 바로 옆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은 박이었어요. 박동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2회 먼저 부임했어요. 업무는 총무였는데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잘 뜨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양쪽 사무실 안을 흘겨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이 있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을 앞둔 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동무가 저한테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 종이컵을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서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커피를 받아들었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닿았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걸까? 혹시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본 걸까?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은 없었어요. 인스턴트 커피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마셨습니다. 남기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대사관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동무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부인은 잘 있느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아내를 언급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 않거든요.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박동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인이 요즘 외출을 자주 하던데 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자주 가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동무가 웃었습니다. 장 보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3초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멈춘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까 마신 커피빈 컵이 있었어요. 그 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 모르고 있다면 수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느 쪽이든 지금 할 수 있는 건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저는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열었어요. 오늘도 특이동향 없음. 그 줄을 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까지는 써야 했어요. 완벽하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동무가 당신 외출 이야기를 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수요일까지 나가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 다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숨소리. 그게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정말로 잠들지 못하고 있구나. 저처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나가야 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감자전을 부쳤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감자전이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감자를 평소보다 더 곱게 갈았거든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천천히 부쳤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들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부엌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 번도 닦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수도꼭지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감자전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아내는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했던 말인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어요.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아내가 씻고 저는 헹궜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 혼자 했거든요. 그릇을 닦으면서 아내의 손이 보였어요. 굳은 살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던 손, 감자를 갈던 손, 그 손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좀 자. 내가 깨울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자요. 저도 못 잔다고 했어요. 둘 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어요. 조용한 방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무섭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그 대화가 우리 사이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10년 동안 수천 번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솔직한 건 이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11시쯤 아내가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상에. 어두운 색이어야 눈에 덜 띄니까요. 저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양말을 두 겹으로 신었어요. 타일 바닥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요. 저도 따라서 두 겹을 신었습니다. 관사 열쇠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요. 신발은 현관에 나란히 놓아뒀습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 이 신발을 보겠죠. 신발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걸 보겠죠. 아내가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10년을 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었고 남길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는 흔적은 양말 및 빈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잠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옆에서 아내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관사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빛이 바닥에 가느다란 줄을 그리고 있었어요. 양말 바닥으로 타일을 밟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도 빨랐을 거예요. 복도 끝까지 30m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1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 하나가 꺼져 있었거든요. 그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면서요. 벽이 차가웠어요. 콘크리트 벽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뒷문까지 남은 거리는 50m쯤이었어요. 걸으면 1분 50초, 빠르게 걸으면 1분 30초, 뛰면 1분이지만 뛸 수 없었습니다. 반쯤 왔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우리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위층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위층 발소리가 멈췄어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였을 거예요. 물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니까요. 다시 걸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철문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돌려야 열리는 구조였어요. 저는 잠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문이 벌어지면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낮에는 덥던 이 나라도 새벽에는 차갑더군요. 밖을 봤습니다. 50m 전방에 차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브로커가 보낸 차.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걸었어요. 빠르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뒤에서 누가 보고 있을 경우 즉시 추격이 시작되니까요. 걷는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 뛰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거든요. 50m를 걸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양말 밑으로 느껴졌어요.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아팠어요. 참았습니다. 차 옆에 도착했어요. 뒷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아내가 먼저 타고 제가 뒤따라 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소리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저 뒤에는 10년간 살았던 곳이 있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시초소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인지 아내 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둘 다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가로등을 세면서 생각했어요. 관사 현관문을 열고 차에 타기까지 47초였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47초 만에 끝난 거예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도로를 밟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에 기대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주유소였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운전자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내리지 마세요.
기름을 넣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주유소 편의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캔 음료를 고르고 있는 남자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를 고르는 사람. 그 장면이 눈물 나게 부러웠어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든 감시받는 사람이든.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수평선 쪽이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의 마지막 해가 뜨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어요. 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어요. 3층에 올라가니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어요. 방 안에는 매트리스 하나와 물 2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이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차가 올 때까지. 문이 닫혔어요. 아내와 둘이 남겨졌습니다. 방 안은 더웠어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돌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저도 마셨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뻗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낡은 매트리스 위에 둘이 앉아 있는 게 대사관 관사의 침대 위보다 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 방에서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둘 다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조용하네요. 저도 말했습니다. 조용하지.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대사관에서의 조용함은 누군가 듣고 있는 조용함이었는데 이 방의 조용함은 아무도 없는 조용함이었어요. 같은 침묵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틀을 그 방에서 보냈어요. 밥은 누군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비닐봉지에 빵과 물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와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빵이 딱딱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으니까 다 먹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다시 차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운전자였습니다. 또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두 번째 도시까지 4시간, 세 번째 도시까지 3시간. 각 도시에서 하루에서 이틀씩 기다렸습니다. 방마다 달랐어요. 어떤 방은 창문이 있었고 어떤 방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은 화장실이 있었고 어떤 방은 바깥에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시에서 브로커가 직접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던 그 교포였습니다. 비행기표 2장을 줬어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타면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공항. 터미널 2.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아내가 비행기표를 봤습니다. 가짜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의 진짜 이름은 이미 대사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짜 이름으로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자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는 사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항상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탑승구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종이가 축축해질 정도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줄을 서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통로를 걸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내도 맸어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도시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나라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남았어요. 경유지를 한 곳 거쳤습니다.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3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출국 기록이 확인된 건 아닌지, 대사관에서 연락이 간 건 아닌지, 가능성을 하나하나 세는 동안 커피를 3잔 마셨습니다. 맛은 기억나지 않아요. 2번째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착륙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충격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창밖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인천이었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통로를 걸어서 입국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 2명이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운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평생의 처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우는 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동하겠습니까? 네. 차에 탔어요. 이번 차에는 커튼이 없었습니다. 창밖이 다 보였어요. 건물이 유리로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가로수에 초록 잎이 달려 있었어요.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자수가 아니네요. 저도 봤어요. 야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은행나무였어요. 그 은행나무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갔어요. 하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마셨어요. 물맛이 달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출생지, 부모 직업, 소속, 부임 기간. 기본 질문은 외무성 면접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질문 사이에 쉬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뭔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참았어요. 질문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아내도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며칠 뒤에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보위부 소속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함께 오셨습니까?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니까요. 한국에 온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입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대사관 관사와 구조가 비슷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집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거든요. 보위부의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고요.
아내는 여전히 감자전을 만들어요. 맛은 그때와 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이제는 감자전을 먹으면서 아내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습관이었어요. 10년간 뒤에 누군가 있었으니까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저한테 어디 갔다 왔는지 보고하듯 말했거든요. 시장 갔다 왔어요. 오이 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돼. 아내도 웃었어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사라지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끔 나와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정말 진심이었을까? 10년간의 감시 속에서도 진심인 부분이 있었을까? 아니면 탈출도 결국 임무의 연장이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저도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저도 3년을 연기했으니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아내의 밥을 먹으면서 웃었으니까요. 그게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연기를 너무 오래 하면 진짜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가끔 아내가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아내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시한다고 생각했겠죠. 지금은 다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저도 아내를 봅니다. 부엌에서 감자를 가는 뒷모습을, 빨래를 널면서 창밖을 올려다보는 옆모습을, 잠들기 전에 불을 끄고 천장을 보는 얼굴을. 이제는 숨소리가 불규칙해도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그냥 옆에 있다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요. 아내가 은행잎을 좋아합니다. 길에 떨어진 잎을 하나 주워서 책 사이에 끼워 넣어요. 사진 한 장 없던 사람이 이제는 책 사이에 은행잎을 모으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유물인 것 같습니다. 보이부가 준 게 아닌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닌 것, 스스로 주어서 스스로 간직하는 것. 저는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같이 가겠다고 했냐고.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저를 보고하면 포상을 받았을 거야.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탈북을 자유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탈북은 사람이 되는 일이었어요. 임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걸 알고 나니까 10년간의 거짓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거짓 속에서도 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감자전을 부치면서, 오이를 사오면서, 밤에 제 잠꼬대를 들으면서, 보고서에 적으면서도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게 임무의 일부였는지 진심의 일부였는지 아마 아내 본인도 정확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든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내가 있어요. 보이부 요원이 아니라 제 아내가. 서랍 속에는 양말만 있습니다. 봉투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밤에 아내의 손을 잡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거요. 47초였습니다. 문을 열고 차에 타기까지. 하지만 그 47초를 만들기 위해 10년이 걸렸어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